거기서 네. 돌아가면서 원래 특장 자기 분야들이 전쟁 아카데미 원장 되고 전역하고 나서 정말 남다른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제가 나지 포럼에서 만나뵙는 분들이 참 대한민국에서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는 최고 참 많은 활동을 하시고 존경받는 분들이라는 게 참 저는 아주 뿌듯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앞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 일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큰 걸 이루었는데 의외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꾸 그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그 뭐 이런 지정학적, 전략적 이런 높은 차원의 얘기보다도요. 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제 나름대로 해군 장교로서 제가 그동안 체험했던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에서의 제가 겪은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보는 그 잠수함은요, 그것이 핵 추진 잠수함이 됐든 뭐 잠수정이 됐든 재래식이든 이걸 떠나서요. 일단 물 밑에 들어가면은 어느 나라도 미 해군도 마찬가지고요. 그 잠수함을 찾아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격침시킨다든가 하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동해바다는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잠수함의 천국입니다. 우리 동해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해양 조건이 아시다시피 이제 크루시오 난류하고 리만 그 한류가 마주치면서요 항상 거기에서는 물속에서 우리 겉에서는 모르는 막 그런 와류가 생기면서 그런 와류들이 잠수함이 물밑으로 들어가면요 위에서 정말 찾기 어려워요. 다시 얘기해서 음파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서 아주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인관하고 나서도 대전 잠수함을 대전하는 훈련을 참 많이 했는데 미 해군들이 동해에서 훈련하는 것을 굉장히 미군들이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거기서 그걸 극복하는 탐지 장비를 개발하고 자기들의 전술을 적용해서 극복해 보려고요. 근데 결과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1990년도에 처음 이제 잠수함을 확보해 가지고 미국하고 많은 훈련을 했어요. 미 해군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미 해군의 그 작전 개념에 의하면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가지고 항공모함이 원하는 그런 작전을 하면서 옆에 이제 뭐 구축함을 비롯해서 잠수함까지 한 10여 척이 항공모함을 이제 호위하면서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이걸 막으려고 작전을 하는데 그런 엄청난 전력들을 가지고 작전을 하면서요. 우리 잠수함, 우리가 확보한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그거 안 뚫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재래식 잠수함을 갖고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핵 추진 잠수함 북한이 가지게 되면요. 돈이 많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재래식 잠수함만을 가지고 북한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 재래식 잠수함으로 제가 볼 때 대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결국 그들의 활동 범위도 한반도 근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순간 그들이 펼칠 수 있는 작전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핵 추진 잠수함에 핵 탄두를 탑재해가지고 그걸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을 겨냥한 작전을 하겠죠. 그럼 그거는 정말 미국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이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핵 탄두 뭐 잠수함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방사포고 뭐 이제 중거리 미사일 가지고 얼마든지 쏠 수 있어요. 그건 미국의 문제고 그럼 우리한테는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순간 어떤 위협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세계 전 바다 해로, 우리가 얘기하는 해상 교통로에서요, 우리 해상 그 교통로 수송에 대한 엄청난 교란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고려할 때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 좀 같이 홍보도 하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 전문가들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최윤희 의장님 핵 진잠수함 말씀해 주는 100% 공감합니다.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 관계상 제 분야를 좁혀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금년도 한반도 정세를 보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적대적 이개 국가를 선언하고 남북 간의 모든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북한의 대화에 몸을 닳게 되면 결국 북한에 끌려가는 가불관계가 될 수가 있다. 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쉬워서 나올 수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 2017년도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 이후에 북한이 2018년, 19년도 미국 남북 대화에 나온 거는 그만큼 제재가 아팠거든요. 북한이 아픈 게 없는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대북 제재가 거의 무력화됐는데 대화에 나올 수는 없을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좀 더 북한한테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디스 인센티브 아프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전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입니다. 내년 전망인데 전망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북한이 2026년을 소위 핵 보유국 원년화를 하지 않겠느냐. 핵 보유국으로 공인받는 원년을 2026년으로 삼을 것이다. 봅니다. 남북 관계는 이제 적대적 국가를 법제화, 헌법에 박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대남 측면에서 남북 대화는 계속적으로 무시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저는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대남 해킹입니다. 지금 뭐 쿠팡 사태 때문에 전 국민의 정보가 다 나가다시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한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현재 밝혀진 금액도 금년에 한 2조 한 5천억 원 정도로 해킹을 했거든요. 알려진 게 그 정도 같으면 사실은 더 많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남 해킹을 할 것이고요. 우리 어피트 얼마 전에 또 해킹 당했죠. 그 다음에 우리 사이버 파괴 공작을 통해서 사회 혼란을 줄 거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준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간 산업을 작동불능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 비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위험한 평화지만 사실상 저는 사이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회색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전쟁 기념관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데 전쟁이라는 게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사이버를 보게 되면은 24시간 치열한 그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관심은 미북 대화인데요. 북한은 계속 그 문턱을 높일 것입니다. 완전한 핵, 비핵 핵국가 인정을 수필을 받기 전에는 대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트럼프는 평화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좀 머리가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트럼프가 그래도 가장 북한 말을, 김정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되는데 조금 더 확실한 걸 안 주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미 압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무기,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핵 추진 잠수함도 좀 더 공개할 거고요. 추진 사항을. 그 다음에 리엔트리 가능한 ICBM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다. 확실한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북한의 의도를 잘 짚어서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 분들이 각자 공통된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로 생각이 돼서 제가 우선 그 1년을 우리 나지 포럼도 참석하면서 느낀 바를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유 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복잡한 강대국 주도의 지정학적 그런 이익이 충돌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러한 어려운 난국에서도 정말 주도적으로 동맹 관리도 하면서 자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고 외교적으로도 주변국 관리를 잘 해서 한 해를 그나마 집중적인 노력으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는 뭐 28개 조항을 트럼프가 거의 뭐 우크라이나를 압박해가지고 성사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푸틴 러시아의 야심이라고 할까요? 그 본심이 다시 재확인이 됐죠. 뭐 우크라이나를 중립국가해서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한 전쟁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트럼프식이든 어떤 좋은 중재 방안이 나왔으면 러북 관계에 대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아쉬움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유 또는 우방 국가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우리한테 뼈아픈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자기 앞마당인데도 거의 뭐 적극적으로 100% 지원을 못하는 상황. 또 강대국인 미국도 강대국 간의 관계를 위해서 중견국이나 약소국의 이익을 굉장히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나온 그 세월 동안에 겪어왔던 여러 가지 똑같은 경험입니다만은 이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일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성사됐더라면 4월에 있을 이제 미중 회담 그거를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북한도 미국이 주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잘 진행돼서 평화의 그런 지도자로 대한민국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꿈이 조금 어려워진 건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최은희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우리의 자각력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돼야 할 것 같고 특히 외교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강대국 간의 갈등 구조가 너무 고조되기보다는 뭔가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중견국의 이익이 뭔가 손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교 안보적으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하는 부분이 대책이 될 것 같고요. 대북 억제력은 뭐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이 핵잠 수함을 비롯해서 재래식 억지력을 한층 더 높이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대북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제 한미 간의 이런 뭐 3,500억 불에 가는 어마어마한 그 우리 GDP 우리 국력의 투자액을 이제 국내 투자보다는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계획이 나오는데 이 계획이 우리가 조선 그리고 원자력, 반도체 등 우리의 전략 산업과 연결을 지어서 국방과 그리고 산업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잘 짜서 나가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여야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단합된 그리고 일치된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합의점이 또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거기에 분열되지 않고 뭔가 서로를 잘 배려하면서 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에 좋은 인풋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의 의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는 사우디에도 다녀왔고 컨텐츠 진흥 원장님하고 국내 기업들 70명, 한 30개 기업 정도가 진출을 하셨고 이제 사우디나 UAE에 보바달라나 PIF 같은 국부펀드사들이 국내에 왔으나 국부펀드 분들이 한국에 오셨으나 실질적 퀄리피케이션에 맞추지 못해서 무기들이나 레이더나 드론 같은 것들이 수출이 못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리포트가 저희가 직접 보는 것과 그들이 테스트했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제품들과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이기기가 어려웠던 점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량 생산했을 때 저희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프라보다는 신뢰를 팔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이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희가 수출하고 조인트 합자법인 그리고 펀드 조성 이제 한국 기업들과 중동이 80년대 70년대 후반에 70억 불달러나 이제 뭐 2013년도에는 142억 달러 정도를 이제 수주를 한 적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 삼성, 금호타이어, 뭐 한국 현대자동차만 해도 올해 12월이면 5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생산 공장 기지를 완료를 시키고 63%의 성장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쪽에서 로비스트 일들을 했을 때는 돈이 없는 국가들이랑 저희가 일을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저희의 좋은 기술들을 좋은 금액대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교류가 일방적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사우디의 펀드나 아람코나 마덴, 가스코 같은 국영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교류를 해서 펀드를 국내로도 가지고 올 필요도 있는데 단순 자금만 가지고는 이게 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기술과 기업이 넘어가면서 거기 국민이 저희 한국의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기술 이전이지 기술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와서 배우실 생각도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우위 교육을 해서 저희가 저가 생산을 사우디에서 하고 원자재도 저가의 공급을 받아서 한국 브랜드를 얹혀서 제품을 사우디제이션에 맞게끔 주변 중동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되면 외화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 여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랑 삼성 때문에 가장 넘나들기 좋은 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분들도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한국 이제 여권을 위조로 만드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만큼 지금 한국이 무기 선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기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아까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사이버 전쟁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인트 합작법인을 한국 중견 대기업들과 많이 만들어서 외화벌이랑 중동 사우디와 UAE와 협력을 하여 자금을 많이 한국과 이제 기업들의 교류를 상호간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송년회에서 여러 선배님들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저 올해도 뭐 나지 포럼에 여러 번 나오면서 이렇게 디테일한 팩트보다는 팩트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에 저는 그 특색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이미 현장을 떠나서 잘 모르는 것도 있긴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나면서 이제 다루기를 했을 때는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썼던 기사들을 모아서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책을 하나 쓰는데 단순히 팩트의 묶음은 아니고 트럼프가 일기 때 왜 김정은 북한 다루기에 실패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에 트럼프가 지키지 않은 정치적 현실주의 원칙과 이론과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버무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작년 올해도 여기 참여하면서 이제 계속 이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또 오늘 이제 오기 위해서 이제 10월에 벌어진 일들을 이론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이 자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인터널 밸런싱이죠. 교수님 옆에 계셔서 제가 두렵습니다만 인터널 밸런싱이라는 그 이론적인 개념으로 보이는데 아까 최윤희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론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일단 뭐 핵자민이 또 전자권 환순이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이 굉장히 들잖아요. 돈이 굉장히 들고 아까 의장님은 그 핵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대양 해군을 할 것도 아닌데 그게 필요하냐 뭐 이런 반론을 펴기도 하고 또 그 기술이 우리한테 완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하고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잘 못해가지고 또 익스터널 밸런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고 또 나가서 그거 이제 그거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미군이 글로벌 아시아 뭐 태평양 정책을 펼 때 예를 들어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는 식으로 연루되는 것이 아니냐 연루의 위험에 동맹 간의 연루의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어떤 편에 서는 건 아닌데 그런 틀로 그런 개념의 틀로 최근 상황을 보니까 최은희 의장님 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가 하는 또 측면의 주장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 26년 이렇게 봤을 때 국제정세에 대해서들 다들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까 뭐 그렇게 했는데 미중 전략 경쟁 심화된 패권 경쟁 그거는 일단 뭐 변치 않는 축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 무기화도 작년서부터 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변화가 되는 부분은 동맹 체제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올해 그 단초는 보이는데 그건 비단 한미 동맹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 관계, 그다음에 또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 관계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글로벌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고충한 축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의 조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갈지 굉장히 좀 우려와 또 이 걱정,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중동에서 일정한 정도의 봉합이 있었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우크라이나 봉합하고 한반도 동아시아까지 오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조급한 마음이 일단 중동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일단 좀 제동이 걸렸다. 뭐 아까 이미 박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8개 조항 다시 줄여서 또 뭐 17개 조항 또 더 줄여서 뭐 7개까지 그런 설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줄여갔어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좀 어떤 식으로든 봉합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뒤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중립화를 절대로 수용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유럽과 그 다음에 러시아로서도 어정쩡한 사태의 마무리는 영원한 경쟁과 불안정 속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 이 두 개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급해도 그 근본적인 간극을 메우는 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 좀 내일이라도 봉합이라도 좋으니 일단 임시라도 좋으니 좀 분쟁을 마무리하는 흐름이 좀 그래도 좋은 소식이 모양새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착 상태와 또 소모전이라고 하는 게 결합되어지는 구조가 당분간은 좀 가겠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느끼는 러시아의 어떤 전쟁 지속적 수행 능력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작년에는 확실히 좀 짱짱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근데 올해는 그래도 러시아도 제법 버거워하는 모양새들이 사회 여러 부분에서 튀어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양측의 그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교착 상태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어쩌면 종전이 아니라 그 교착 상태의 벌기를 통한 휴전 정도, 굉장히 어정쩡한 형태의 휴전, 그리고 잘 되면 이제 한반도의 휴전 체제 정도가 내년 중에 만들어진다면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상태보다는 그래도 좀 개선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고 뭔가 좀 바뀌어서 이제 좀 세계의 여러 가지 국제관계 여러 면을 동결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개선되어서 그것이 뭔가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들이 다 있으신데 그런 상태에서는 서방에 의한 러시아 제재도 쉽사리 풀리지 않을 거고 서로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작업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2-3년씩은 걸리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뭔가 상황이 좋아지면 뭔가를 시작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 또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또 나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뭐 또 이 글로벌 사우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걸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이제 이 상황이 당분간 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기다리는 자세보다는 좀 창조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내년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유용한 포럼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양쪽에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자 상황은 지난 10월달에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휴전이 굉장히 불안한 휴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휴전이 조금 더 지속되기 위해서는 2단계 휴전이 돼야 되는데 2단계 휴전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조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완전 철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다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휴전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2단계 협상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만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휴전 지가 1년이 됐는데 여전히 양쪽에서 공격이 있고 또한 양쪽에서 모두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헤즈볼라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오히려 무기를 더 공급하고 있다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가자 사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지난주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중심은 뭐냐면은 국제 안정화군을 창설을 하는 것이고 또 과도 관리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2단계 휴전 협상이 완료되기를 이제 바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이유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동 평화 이 체제에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브라함 협정을 다시 이제 확대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창설하는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의 피스 플랜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사항을 보면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중동 평화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깊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관심 표명 정도 하는 이유였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G7으로 우리가 진입하겠다는 이런 야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꽤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자지구나 시리아에서의 재건 복구 사업이 이제 곧 시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부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업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DA로도 확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리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국제 안정화군이라든가 또는 과도 체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동 정치와 관련해서는 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실질 협력 관계를 확대시키고 이걸 전방위적인 분야로 확대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특히 이제 걸프 국가 간에 상당한 경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예를 들면 삼각협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랍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참여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란 측에서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에어 디펜스 시스템이 5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로 3, 2, 데이비스 링, 아이언돔, 아이언빔 5중으로 되어 있고 미국 항공모함이 커버해주는 게 SM-3 그리고 사드, 페이트리어트 이게 3중입니다. 그게 8중 방어망으로 했는데 마지막 그 이란의 공격에서 90% 정도를 막았고 10%가 뚫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에어 디펜스 시스템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밤에 북한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급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지 포럼 올 한 해 몇 번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암흑의 터널을 헤매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간간히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뭐 이제 현업을 떠난 지 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보통 언론사에서 이때쯤 되면 이제 내년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이제 그런 특집 기사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곧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현업에 있었으면 이 내년 전망은 이렇게 해보고 싶었다는 쪽으로 해서 제가 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불법 계엄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갈등들이 혼동스럽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 이 트럼프 이런 거래형 외교
이런 걸로 인해서 온 세계가 뭐 갈등을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내년 또한 이 어떤 국방 군사 측면에서 보면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 한미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최영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추진 잠수함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뭔가 한반도 연안방어에 좀 더 집중해서 뭔가 무인화에 좀 더 소형화 무인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핵잠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핵잠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디서 건조를 하고 그러면 또 원자로는 또 소형 원자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서 디테일하게 뭔가 미국과 좀 갈등 그 소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오커스 같은 경우는 뭐 봉인형 모듈로 해서 제작을 하고 나중에 쓰면 미국에 가서 뭐 그것을 다시 뭐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로는 우리가 제작하고 핵 연료를 미국에서 달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건 아마 전 세계 최초의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어떤 그런 협의도 필요할 사항이 오지 않을까 그런 그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시 작전권 이 전환 문제 요 부분도 지금 국방부 장관의 이런 계속해서 멘트를 보면 현 정부 내에 뭔가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들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시 작전권을 과연 그 전환 연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진보 보수의 어떤 그런 상반된 논리로 상당히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또 어떻게 변할지 과연 지금 뭐 한반도 방어는 기본이지만 좀 더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어떤 임무와 역할들이 실제적으로 변하는지 이런 부분도 내년에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뭐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북한의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월 그 트럼프 방중으로 인해서 뭔가 김정은과 트럼프의 그 만남을 좀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3월에 또 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 연합훈련을 뭐 취소한다거나 조정한다 해서 북한이 선뜻 이렇게 우리 내미는 손을 잡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출로를 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북미 관계에 뭔가 좀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좀 힘을 좀 미국 쪽에 실어주면 어떨까? 외교 방향이 그런 식으로 좀 내년에 전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뭐 이 자리에 쟁쟁한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우리 백승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언론사의 대선배인데 김기건 선배가 또 옆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좀 많이 컸구나 그래서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가지 키워드를 했었는데 이제 선거, 판결, 전쟁, 정상회담, 대결, 갈등, 물가, 대화, 계획, 전환 이렇게 10가지 키워드를 중심에 내년 정세를 한번 전망해봤는데 상당수 키워드가 미국 국내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국제 정세와 질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가 다 미국의 국내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중간 선거를 되게 제일 첫 번째 키워드로 꺼냈는데 그게 상당수의 이제 국가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강압에 의해서 관세 협정을 맺었지만 이게 잠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관세 협정을 맺었지만 실제로 그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바라면서 상당히 미룰 것이라고 그래서 그 중간 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압승을 갈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행하겠지만 그 전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관세협정을 이행을 미루고 있을 거라는 그 전망에 기대해서 그만큼 미국의 중간 선거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것 같은 미국 대법원의 그 관세 판결이 또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전쟁은 뭐 다들 말씀하신 거고 뭐 내년에 데센트 얘기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4차례 있을 예정이라는데 미중 정상회담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고 미중 대립이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또 더 심해질 것인가 이런 게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대결 뭐 갈등 이런 거는 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저는 물가를 한번 꼽았는데 고물가가 되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 공급망이 교란이 되면서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갔고 최근에 뭐 보면은 2022년보다는 작년, 재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은 특히 미국은 공급망 교란과 함께 관세 인상에서 물가 고로 인해서 우리 말로 하면 서민 경제가 팍팍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번째로 꼽았던 미국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다 고물가가 공통적 현상인데 물가가 높아지면 물론 경제가 어려워지면 물가라는 것은 국내 정치에 가장 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생각하고 뭐 남북 대화 이런 걸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또 제가 또 이제 주의 깊게 볼 것은 이제 북한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국방 과학 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내세웠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핵탄두 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잠수함 뭐 건조 뭐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또 9월 21일 또 우리는 비밀 명교를 새로 보유했으며 국방과 성과들을 적지 않게 이룩했다. 그래서 2026년이니까 새해 5개년 계획을 세울 때시고 그리고 또 김정은이 9월 21일 밝혔던 비밀 명기가 뭔가 정한 거 공개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추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핵잠수함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전시 작전권 전환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SCM에서 미국이 핵세수가 정말 기뻐했던 대목이 우리가 GDP 대비 국방비 3.5% 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입이 이만큼 귀에 걸도록 찢어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한반도 방위 한국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더 강화해서 말하는 것은 3.5%로 상당 부분 충족됐다. 그러면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협상 카드를 하고 미국이 원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한미일 연합 방위 체제나 그다음에 주일미군 강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레버리지 삼고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 정부가 잘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목표 하나만 눈에 맹목적으로 추구할 경우에는 우리 안보 이익이나 그다음에 한미연합 방위 체제가 좀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간략하게 조금씩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원자력 잠수함 트럼프 승인이 떨어지면서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뭐 엄청난 예상치 못한 기대치 못한 큰 어떤 우리나라로서는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뭐 핵무기 개발하는 버금가는 비견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만 이제 뭐 조현 외교부 장관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최근에 후속 조치가 여러 가지 필요하죠.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은 대내적인 난제들, 대외적인 난제들 구분해서 몇 가지들만 간략하게 언급해 보면은 대내적으로 이제 우리 원잠의 역할과 건조 규모 문제인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얼마나 필요할지 우리 또 전략 그리고 그 밑에 안보 전략, 국방 전략상 원자력 잠수함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부터 미션부터 정해져야만이 어느 정도 규모의 원자력 잠수함을 몇 척 정도 우리가 건조해서 단계별로 건조해서 어떤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이런 구상이 되는데. 그거 없이 일단 먼저 원자력 잠수함부터 만들겠다라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먼저 시행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대내적인 문제인데요. 원잠 기지 선정, 확보, 운영 문제인데 원자로를 해결로를 탑재한 원자로를 갖고 있는 이 원잠을 어디다가 우리가 공각시키고 또 기항시키고 또 숨기고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아마도 굉장히 큰 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도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원잠에서 나오는 사용 해결료 문제도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해결료도 지금 발전소 부지에 거의 포화 상태가 다 돼가고 있고
되고 빨리 이 문제가 그 사용 해결료 처분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조차 가동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할 텐데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또 뭐 여러분들 앞에서 언급해 주셨지만은 막대한 건조비와 운영비 있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매티스 장관한테 미국의 핵잠수함 우리가 구매하겠다, 수용해달라라고 했을 때 반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운영비가 든다라는 그런 얘기도 언급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대외적인 난제들인데요. 뭐 가장 첫 번째가 핵연료를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것인지 90% 이상의 고농축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은 저농축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혹은 제3국으로부터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농축 재처리 승인을 받아서 그걸 활용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90% 핵연료를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저농축 20% 이하의 저농축 연료를 활용하는 우리 고유의 원자로 개념과 또 핵연료 설계 제조 방식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건조 장소, 필리 조선소, 우리 뭐 국내 조선소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국내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아마 도입해야 될 것이다라는 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두 척씩 병행 건조하는 방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병행 건조하든 뭐 먼저 미국에서 몇 척 건조해서 가져오고 나중에 우리가 국내 건조로 전환하든 우리 국내 건조 역량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구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금 뭐 원자력 해결료 문제하고는 조금 뭐 결을 달리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 개정 문제, 보안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 뭐 물론 현재 팩트 시트 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체 농축이라든가 재처리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군사적 활용은 뭐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 상 혹은 뭐 미국의 원자력법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역량을 갖춰놓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아마 그런 상황 변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농축 역량을 우리 원자력 잠수함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변화가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해결에 대한 IAEA 그 사찰 문제, 검증 문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도와준다면 별 뭐 큰 장벽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잠 운용, 정비, 뭐 해결료 교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안은 미국의 어떤 그 기술적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그 협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 역할 조정 문제,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보다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구는 뭐 앞에서도 여러분들 언급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 조정 문제도 우리가 원잠 문제를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주변 국가의 긴장 관리 문제, 안보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여전히 따르고 있는데 이런 대외적인 난제들을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외적으로 많은 난제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이 우리로서는 너무 정말 우호적인 원잠 확보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우리가 현재 막고 있고 또 원자력 잠수함이 지니는 어떤 전략적 가치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디테일에 앞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고 개성적인 어떤 관점에서 국가 지도부의 어떤 그 리더십하에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빠른 시간 내에 너무 지체하지 말고 쟁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의 범죄국 TF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이신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가 집단의 좋은 자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토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지난주에 저희 북한 군사 포럼을 했습니다. 계실 때 아마 북한 군사 연구실에서 주관하는 포럼이었는데 이제는 해관보 연구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 포럼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150발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언론사에서 한 20군데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숫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김정은이 2023년에 기하급수적으로 핵탄두를 늘려라라는 지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 그 정도 숫자를 판단한 것이고 이 숫자의 의미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 우리 억제나 대응 능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비핵화를 빠르게 추진해야지 그러한 능력의 캡을 씌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윤희 합참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북한의 정책적 방향성이 그러하니까 언젠가는 보유할 것이고 이것이 가지는 군사적인 그런 위협보다는 저는 전략적인 위협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은 이격 능력에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격 능력의 문제는 확장 억제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제 그 핵무기를 맞고도 미국의 어떠한 특정 도시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드골 의심처럼 미국이 뉴욕이나 LA를 포기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이제 국민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기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8차 당대회의 성과를 이번 전원회의, 다다음 주에 아마 북한이 전원회의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초대형 핵탄두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 ICBM 이러한 그러한 이제 발전 상황들을 점검을 할 것이고 다음 달에 아마 9차 당대회를 할 텐데 이 9차 당대회에서는 저희가 가장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북한판 CNI, 그러니까 핵과 재래식 통합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NI를 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러한데 북한은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나 미국은 재래식 능력이 높은 반면에 핵을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재래식이 열세한 상황에서 핵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에 놓여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그런 양상, 북한이 이걸 어떻게 전쟁에서 사용할지에 대한 양상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2026년의 전망이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확장 억제 성과가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꽤 많았습니다. NCG를 창설하면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기획, 공동 실행이라는 각 분야에서 한미 간의 협력의 확장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제도화까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CNI 협력까지 계속 추진을 하면서 과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 억제 협력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함께하는 특히 우리의 전략사를 창설하면서 우리의 개요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그런 확장 억제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장 억제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내년에 특히 북미 대화가 추진이 될 경우에 대화의 여건 조성 차원에서 뭐 전략자산 전개를 조금 줄인다든가 어떠한 이제 안보 조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좀 확장 억제 협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대화가 과연 성사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큰 틀에 이제 비핵화 합의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 북핵 1, 2차 위기를 보면 똑같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그러한 1차 방정식의 그런 해결 노력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핵 능력은 굉장히 커졌는데 우리의 상응 조치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맞교환이 과거에도 실패했는데 앞으로 더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교환 솔루션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이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이 과거에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비핵화의 최대 목표로 삼았던 반면에 현재도 북한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그렇게 큰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전망과 우리 확장 억제나 그런 비핵화에 있어서의 고민 지점이 되는 거고 그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간략하게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앞서 천 박사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지만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국내 법상에 이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상업용, 연구용은 있으나 군사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미국 원자력 법상에 만약에 군사용으로 해결력을 수출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확산 노력이라든가 여러 노력들이 함께 첨부가 돼야지 미국 의회가 승인을 할 것이고 이 허들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조치입니다. 금지하지 않은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IAEA 사찰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오코스나 브라질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찰 면제 조치를 받을지, 안전 조치, 면제 조치를 받을지를 좀 고민. 물론 이제 정부에서 TF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주민 수용성입니다. 기지도 만들어야 되고 사용 해결료도, 특히 핵추진 잠수함에서 나온 사용 해결료를 폐기해야 되는 그 부지 선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함께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것과, 끝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핵추진 잠수함과 같이 이제 또 혼동이 돼서 인식이 된다면 마치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처럼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철저히 분리해서 계속 외교부와 국방부가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최희 의장님이 바다 좀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부산항에서 오사카항까지 배를 타고 갔더니 17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왕복 34시간 걸리고, 그 바다를 한참 쳐다보니까 그 바다가 잠시도 정지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흔들리는. 그리고 부산항에서 한 1시간까지는 연안 바다라 흔들림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대마도 근처를 지나가니까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일본 세토나이카 내해로 들어가니까 배가 이제 조금 내해라 역시 안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3월 말까지 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수신 장군 특별전을 합니다.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유물들, 전 세계에 있는 유물들이 총집합하는데요. 한번 저희 직원들하고 다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안 보면 못 보는 그런 아주 뭐 칼부터 여러 가지 기록물이 있는데, 이수신 장군이 바다에서 참 싸우면서 고독했구나라는 뭐 생각을 우리야 편하게 갔지만, 최윤희 의장님이 배를 태운 이유는 바다를 공부를 많이 좀 하라고 저한테 이제 명을 내렸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부산항에서 제주 강정마을까지 밤새 가면서 뭐 강의, 뭐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도 힘들었지만 이번도 또 만만치 않게 힘든 것 같습니다. 토론문을 읽을까 하다가 오늘 오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2기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NSS라고.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한마디로 이제 나침반이죠.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뭐 대충 이렇게 막 빠르게 보는데 왜 이렇게 죽는 소리를 많이 해놨는지, 미국이 애틀라스니까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거인이 아니다. 그리고 뭐 버든 시프팅, 동맹국들 부담 많이 해라. 뭐 그리고 미국의 집단 방위에 다 참여해야 된다. 근데 아주 특이한 점은 노스 코리아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그 일기 지침 때는 노스 코리아 단어가 뭐 17개인가 16개인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조만간 국방부의 또 그 하부 지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보면 이제 내년도 뭐 정세가 다 전망이 되는 거죠. 하여튼 내년이 뭐 병오년이라고 합니다. 말띠인데 이게 병오라고 해서 붉은 말띠. 말 중에서도 붉은 말이니 얼마나 한마디로 액티브할까. 그게 국제정세에 뭐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저희가 보면서 마음에 드는 화두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라는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협상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에 어떤 놈도 우리랑 아주 가깝다고 클레임했던 어떤 놈도 세상에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우리 자강인데, 자강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올해 몇 년 전서부터 이제 경제안보라는 화두가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점점 지금 안보와 경제가 융합이 되는 추세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 심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인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안보의 전문가라고 했을 때 특정 인사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강을 이루고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대척점이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이 융합 형상에서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좀 더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분들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거 다 금과옥조 같은 말씀인데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와 지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콜렉티브 위즈덤을 갖다 해갖고서 조금 더 이 세계적인 융합 추세에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는 앞으로의 미래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대응 체제로서는 조금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또 특히 이제 부각이 된 건 뭐냐면 안보와 경제 두 분야에서 공이 한국이 매우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갖다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면서 레버리지를 삼게 되면은 우리가 자강을 갖다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란 대선이 오셔서 이란이 볼 때도 믿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서 조각조각으로 났는데 이번 주에 저희 외교부 저희 이제 간부들이 가고서 지난주까지 해서 이란과 그간에 어떤 공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시리아로 날아가고 시리아에서 경제 포럼을 갖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벨트에 대해 저희가 크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불러주셔서 백승주 회장에게 감사드리고요. 죽어가고 있죠. 지난달에는 제가 목발 2개를 짚었는데 오늘 올 때는 그래도 하나는 띄었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라서 저 지금 제 전에 말씀하신 남 교수님하고 우리 윤강현 대사님 말씀을 조금 제가 붙여서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의 국제 정세를 보면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붉은 말이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어지러울 거다. 왜냐하면 제가 유엔을 떠난 지가 7년 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국제 문제, 특히 이제 국제 안보 지형이 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강대국의 관심 밖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거죠. 그걸 이제 유엔이 떠맡아서 평화 유지를 해줬는데 그 후에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도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세계 경찰 역할에서 안 하고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안보 전략도 이제는 버든 쉐어링을 해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발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힘의 공백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전쟁이 이제 국제전이 생긴 거예요. 2개의 큰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더 나가서 이란하고도 전쟁을. 그러니까 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더 심각한 분쟁들이 얹혀지니까 제가 유엔에 처음 갔을 때 난민이 2천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억 2천만 명이에요. 그게 6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끝이 안 나고 새로운 문제 더 심각한 게 얹혀지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힘의 공백이 생긴 거를 그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보는 행위자들이 이 단층대에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글로벌 동서가 딱 그 중간으로 가로질러서 단층대가 형성됐는데 그게 동유럽에서 코커서스, 중동, 서남아,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까지 이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단층대에 서쪽은 불이 붙어 있고 관건은 동쪽으로 이게 옮겨오느냐인데 동쪽으로 옮겨오면 3차 세계대전. 왜냐하면 미중이 그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옮겨오는 불을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인데 그 책임을 해야 될 미국은 우린 더 이상 세계 경찰 안 하겠다고. 지금 트럼프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 대사님 또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외화내빈이에요. 포장은 크게 하는데 알맹이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그걸 맡을 거냐? 중국은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죠. 그러면 그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단층대 동쪽에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까지 이어지는데 현상을 변경하고 싶은 행위자들이 있는데 현상을 유지하려는 행위자들의 결속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신석호 사장님이 아까 이제 자료에 있는데 말씀 안 하신 우리의 문제는 동맹의 두 딜레마. 방기의 위험, 어벤던먼트의 위험, 인트랩먼트의 위험. 근데 우리가 인트랩먼트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어벤던먼트의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잠도 북한만을 대항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오케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국 쪽에서 오는 위협도 대응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트랩먼트가 무서워서 발을 빼면 그러면 그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개의 딜레마가 동시에 걸리는데 만약에 북미 대화까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저는 3번째 딜레마도 걸릴 거다.
소외, 익스클루전.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을 우리를 빼고 교섭을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딜레마가 걸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안에서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는 여론 커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원장 이런 것들이 저는 잘 돼도 거기에 또 다른 딜레마가 걸릴 거다. 안보 딜레마. 우리가 가지면 또 그것이 또 반작용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증강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영내에서 군비 경쟁을 쏘아올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가 그러면 향상됐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는 복잡한 이게 고차 방정 시기에 전개될 거다. 근데 저도 우리 윤광현 대사께서 말씀하신 글로 끝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자체 역량, 우리가 자강을 해야죠. 필수적이죠. 근데 그 자강의 기초는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야죠. 정책을. 어떤 정책을 취할 거냐. 그러면 인트랩먼트가 얼마나 무서워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과 확장업체의 신뢰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취할지를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진보 보수 이게 차별 없이 토론을 해서 하나의 정책을 찾아내야 되죠. 그런데 그 토론이 실종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할 거에 대해서 100%의 한국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 없는데 우리 동맹 또 우리 주변 국가들이 그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강의 첫 번째는 어떠한 정책을 선택할 것이냐 첫 번째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100%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의 이제 이 정치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안보지형은 매우 걱정스럽다. 토론이 실종됐는데 우리 나지 포럼이 토론을 부활시키고 있는 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에 좀 더 나지 포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15분의 전문가가 1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 있게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토론 자료도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저도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요즘 초등학생들이 유엔 현장을 공부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꼭 침략한다, 매진한다니까. 유엔 상임 이사국은 마음대로 다른 나라 침략해도 되는 거 아이가? 이 유엔 현장 바꿔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엔이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사무처장이 참 뱅답니다.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저는 그 내도 정시에 원래 정시에 와서 전체 글로벌 차원에서는 1938년 미네협정 이후의 질서가 되지 않겠느냐. 미네협정이 아시다시피 나치 독일이 체코를 침략을 하자 침략한 영토를 영국과 프랑스 또 이태리가 체코 침략해서 영토를 점령했으니까 체코 땅 그러면 히틀러 해라. 그다음 다시 다른 데 침략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이제 평화가 왔다 해남으로서 그때 영국의 총리가 체인벌린이 이 평화를 만들었다고 완전히 엄청난 환영을 받았는데 히틀러 입장에서는 구사적 점령하니까 좀 인정하네 한량하네 해서 히틀러가 다시 폴란드를 침공을 하죠. 침공하니까 갑자기 야 히틀러 이거 내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히틀러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한 6개월 걸려 프랑스 국경에 올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프랑스가 파리가 점령돼서 그런 상황이 걸려. 유럽의 걱정은 지금 그는 38년 이후에 미련 질서 같은 것이 망령치는 유럽 지도자들 지금 머리 아프게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가장 큰 세계 안보 환경의 변화는 미국의 지도력, 미국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토칸이 미국 믿지 않기 시작했고 어제 벌써 프랑스 마크롱은 트럼프가 배신 때려서 우크라이나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큰 문제는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동맹을 보호한다는 믿음 국제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핵무장 문제라든지 또 전략核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안보 과제를 정말 우리 안보 전문가들과 정부가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서 미국 신뢰가 떨어지고 유럽이 대혼란에 빠진 이 상황에서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나하나 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토론회하는 것을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중계가 되고 이것을 또 우리나라 최고의 매거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면 좀 독자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통찰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내년 이슈는 한반도 이슈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내년에 만날 것인가, 만나면 몇 달 만날 것인가,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정부도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 정부는 이렇게 선의에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데 북한이 남북 대화할 것이냐, 응할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건 좀 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한 분씩 보충하면서 대답을 하나를 해주죠. 단답적으로. 내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것인가 해서 만난다 만나면 몇 달 만난다 쭉 해서 내년 말에 누가 통찰력 있는 걸 우리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돌아가면서 그거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만난다고 봅니다. 네. 핵 보유국 인정을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안 할 텐데 미국이 핵 보유국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북아 핵 교류가 완전히 깨지고 미국의 안보 국익에 침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만날 가능성과 못 만날 가능성은 50대 50.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조건에 달렸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 문제가 우리는 북한만을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하고 엮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의 요구나 한개 중국이라는 입장 그리고 이제 독립을 절대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걸 더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면 시진핑이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북 대화를 종용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중 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유성호 기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과연 트럼프가 과연 그런 비핵화 지금 아까 그 안보 지침에는 이제 북한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얘기는 비핵화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뭔 뜻이냐면은 이제 트럼프로서는 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면 이루어지지만 조건이 맞춰지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뭐 6대4 정도로 저는 보겠습니다. 외교관님들은 주로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해서 아니 조건을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뭐 네, 6대4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주면 6이 될 텐데 6이 못 되면 이제 4로 떨어진다 이거죠. 5월, 6월 정도에는 협상을 하려고 시도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두 분이 만나건 안 만나건 그건 별 중요치 않을 것 같고 어차피 결론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안 만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원래 외교관보다 더 애매한 게 학자인데요. 근데 저는 그냥 약간 좀 무식한 학자로서 과감하게 지르면 저는 미국이 북한에게 이 명분 그다음에 이익 모든 면에서 줄 것도 또 명분적으로 합리화할 근거도 굉장히 약해서 미국이 트럼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겠지만은 북한이 얻을 것도 없고 또 받을 게 많지 않다고 생각돼서 만나는 거 쉽지 않겠다 그런 쪽에 걸겠습니다. 저는 만날 가능성이 안 만날 가능성보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바람이 둘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전망적으로 보면은 김정은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미 대화는 있을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선표되겠습니다. 저는 2에서 3분기 사이에 만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하고 또 노벨 평화상 추천 시기가 10월, 11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9차 당대회 1월 내용을 보면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월간조선에서 이런 비슷한 걸 하는데 김여정이 후계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뭐 알지 잘 모르는데 다 후계자래. 그 이제 알 수가 없잖아.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의 일이니까. 근데 요거 이제 내년도 일이네. 일단 만나는 걸로. 어차피 인생은 도박이니까 굳이 찍으라고 하시면 만나는 쪽에 제가 걸겠습니다.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만나는 데 걸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하면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밀당이 있겠는데 트럼프가 그러니까 내년에 중국에 한 번은 올 거예요. 양자 방문을 하든지 에이펙 정상회의를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중국에 올 때. 그러니까 내실을 거두기보다는 어떤 보여주는 식으로. 저도 만나는 쪽에 베팅하겠습니다. 한 9대 6 정도로 만나는 쪽에 이렇게 베팅했는데 아마 내년도 한반도 정세가 가장 요동치는 부분이 북미 대화가 된다면 북미 대화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류의 과제들이 조금 조정을 받자겠네 생각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녁에 바쁜 일들 있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오늘 준비를 시킬 때 분명히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술과 최고급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사정이 딱한지 좀 여기서 준비했다 그러는데 여기 최고급 호텔보다 좋은 남산 뷰가 있으니까 좀 아쉽지만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한 분 모셔서 말씀 듣기도 힘든 분들이랑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근데 사실은 연말에 이렇게 나라를 걱정한 분들이 모여서 나지 포럼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포럼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또 우리 지성 입장에서 볼 때는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실하지만 준비한 식사 즐기면서 대화 나누기를 부탁드려요. 이상 공식 토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